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양 시장이 모두 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꼽아보자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팔고 나가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500선을 계속해서 방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급하게 시장은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지수는 단단히 좀 견뎌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만 봤을 때 조금 쉬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시장에서 연초부터 그래도 꾸준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좀 갖고 있는 섹터들, 대표적으로 원전이나 로봇, 자동차, 조선 섹터의 움직임 양호한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1월 들어서 한국 시장의 특징을 꼽아보자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반등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최악을 지났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이 CES에서 젠슨 황과 만남을 가지면서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21만 원대를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엔비디아와 협업한다라는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 또 한국에 24조 원 넘게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는 기대감이 약간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난해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20만 원대에서 출발했던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요.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어떠한 기업을 가장 많이 샀나 봤더니 현대차였습니다. 의외죠. 현대차의 주가는 지지부진했는데 막상 외국인 수급은 현대차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현대차의 장기적인 시선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래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슈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엔비디아와 협업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전체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고요. 또 증권사에서는 많은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주가가 좋지 않았던 것은 결국에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에 차가 워낙 잘 팔렸기 때문에 기저 효과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고요. 2024년에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크아웃이 좀 찍히기도 했었죠. 지난해 4분기 실적 좀 보겠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45조 원대로 현재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환율이 워낙 좋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찍히는 숫자 자체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현대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영업이익이 될 것 같은데 3조 3천억 원대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약 10%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왜 나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시스 파업이 있었고 개항전기 시트모터 공급 차질이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단은 당연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환율 상승 효과로 인해서 매출은 좀 좋았는데 반대로 이것이 다시 한번 현대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영업이익에 약간의 좀 부담감을 줬는데요.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충당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판매 보증비 자체가
무려 1조 원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판매 보증비라는 것은 예를 들면 현대차가 10개 자동차를 팔았을 때 3개 정도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미리 돈을 좀 충당을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달러가 워낙 비싸다 보니 판매 보증금이 보시다시피 1조 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영업이익단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 편향이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오히려 생각을 좀 바꿔서 이렇게 좀 주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2025년에는 신차 모멘텀이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해죠. 어떠한 차량이 나오는지 봤더니 팰리세이드 FMC 그리고 아이오닉 9 신차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물론 4분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이게 줄어드는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현대차의 주가 자체는 PER 4배 초반의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긍정 편향이 필요하다라면서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33만 원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현대차는 여전히 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와 환율인데요. 먼저 이 관세 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현대차와 기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차량 기업들에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말 그대로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10%의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2023년의 실적을 보면은 이 10% 관세가 부과됐을 때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영업이익은 15% 떨어지고요. 2024년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 정도 타격을 받는 수치라고 합니다. 아마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환율이 유지가 된다면은 영업이익단이 12%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지금보다 좀 내려와서 5% 하락을 한다면은 1,295원대가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8%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와 환율은 여전히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앞서서 만나보셨듯이 밸류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적이라든지 주가와의 변동성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 만나보실까요? 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매출이 27조 원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조 7천억 원대, 현대차와 비슷합니다. 전체 컨센서스 대비해서 10% 정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환율 상승 효과가 있고요. 영업이익도 현대차와 타격받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치를 조금 더 볼까요?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 편향을 좀 하자. SK증권에서는 안 좋은 부분을 본다기보다는 좋은 부분을 더 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목표 주가는 15만 원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평균 연비가 좋은 기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브랜드 기업이기도 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EV 라인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비교를 했을 때는 관세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환율 영향은 조금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관세 부과했을 때 영업이익은 현대차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뭐 낙폭 자체가 좀 적죠. 12% 넘게 줄어들고요. 환율이 하락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10% 가깝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아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강점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단이 크게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쪽에서 현재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이슈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만나보시죠. 네, 엔비디아와의 협업입니다. 저희가 엔비디아 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따온 건데요. 엔비디아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이 브랜드와 함께 협업을 해서 어제 저희가 설명드렸던 코스모스, 옴니버스 이러한 좀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이런 것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앞으로 자율주행 쪽에서 스피드를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사실 아주 경쟁력이 계속해서 좀 강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도 현대차, 기아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떠한 헤드라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을지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밖에도 종목별로 업종별로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지 뉴스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오늘 원전주들의 강세 돋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동맹 MOU 체결 호재가 더해지면서 오름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오르비텍 등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 일제히 큰 폭의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 협력 약정 MOU를 정식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작년 11월에 MOU에 가서명한 뒤에 2달여 만에 다시금 정식 서명이 이뤄진 겁니다. 이렇게 한미 원전 동맹이 정식으로 체결됐다는 소식과 함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 소식 역시 섹터 전반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오늘 빼놓을 수 없는 헤드라인이죠. 엔비디아와 AI 관련해서 협력한다라는 소식에 동반 상승세 포착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주들의 동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의 활용을 고도화하는 등 사업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 24조 원 규모가 넘는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소식도 오늘장에서도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면서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 업종의 슈퍼사이클이 여전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주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31만 5,5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에 미군 해군함 건조에 동맹국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한 데 더해서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지난해 4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4조 500억 원 기록할 것으로 봤고요. 영업이익도 97%, 10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네, 로보티즈 소식입니다. LG전자의 휴머노이드 진출 공식화에 연일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지난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5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진출 의사를 밝히면서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자율주행 로봇 생산 기업 로보티즈의 주가가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생성형 AI 다음으로 유망한 피지컬 AI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피지컬 AI는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능으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만나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오늘 4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두 번째 헤드라인인 현대차, 기아차의 소식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CES 2025의 개최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세계 증시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미국 네바나주 몽텐블로 라스베이거스 호텔에서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인 SDV하고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인데 이번 파트너십으로 사업 운영 전반에 AI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나온 내용이었는데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님께서는 올해 24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국내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대비하고 내수 침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좀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었습니다. R&D 분야에 11조 5천억 원,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12조 원, 전략 투자에 8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좀 이런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로 성우하이텍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미비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2023년에 역대 최고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환율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환율에 따른 수출액 증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R도 0.32 수준으로 초저평가 수준에 위치해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소식 관련해서 수혜볼 수 있는 성화이텍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도 오늘 시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오후장에서는 일단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반등을 한번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국선제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오는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한국선제의 경우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좀 잠시 좀 주춤거리고는 있지만 오후장에는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트럼프는 최근 한미 조선 협력을 강조한 만큼 국내 해운 조선 시장의 붐이 한 번 더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한국선제가 만호제강 지분을 9.9% 확보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지분 교환을 통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각화하고 각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좀 창출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기대가 단기적인 관점도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좀 조율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조기 종식을 좀 공언해온 만큼 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에 따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 수준부터 시작해서 최대 4,250원 수준까지는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670원, 손절가는 3,95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선제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최윤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차 자리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완성차 쪽을 좀 크게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KB금융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크래프톤 이름 올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하루 만에 매도로 포지션을 전환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LIG 넥스원, 세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름 올리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 중심으로 조금 덜어내고 있고요. 조선주도 하나 눈에 띄네요. 삼성중공업, 다섯 번째로는 HT 현대일렉트릭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HLB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 주가 상승이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테크윙, 세 번째로는 제우스, 네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다섯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삼천당 제약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세 번째로는 BHI,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다섯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원전주, 소외됐던 업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SK이노베이션, 네 번째로는 기아, 다섯 번째로는 현대로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자리하고 있네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어제 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히려 매도로 포지션 전환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LNF, 네 번째로는 삼성 SDI, 다섯 번째로는 카카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BHI,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번째는 HLB 자리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다 HLB를 쌍끌이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클로봇의 매수 들어옵니다. 로봇 쪽으로는 여전히 매수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VT,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는 LS 마린솔루션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휴메딕스, 다섯 번째로는 JNTC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지워줄 시원한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함께 찾아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쉬어갑니다. 금요일장인데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코스닥 많이 올라왔다.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숨고르기 정도 하는 구간이다라고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초까지 좋았으니까 주 후반에 쉬는 거 이상하지 않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분들은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불안하다. 우리 시장이 작년에 너무나도 연말까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조금만 휴식을 취해도 아이고 이것도 다시 작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작년에도 조금 오르는 척하다가 밀려 내려왔는데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해서 너무나도 예쁘게 잘 마감했다. 어제도 안 밀리고 마감했다. 포지션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포지션 자체는 추가적으로 하락 포지션을 다시 재구축한다던가 하는 움직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올라왔으니까 조금 숨고르기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코스닥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중에 1% 이상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니까 낙폭을 다 만회하고 양봉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그렇게 되는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2,500포인트 위에서 너무나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 불안해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예쁘게 잘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 약했던 심리에서 반전이 되니 적응이 안 되시는 거예요. 왜 강하지? 우리 시장 왜 강하지? 좋긴 좋은데 오히려 더 불안하네? 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서 2,500포인트를 넘어가니까 2,500포인트 못 넘어갈 줄 알았는데 넘어가네? 그런데 더는 못 가는 거 보니까 이거 다시 이탈하는 거 아니야? 불안하네? 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흔들어도 상관없고 어차피 방향은 정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방향성은 정해졌다. 외국인은 방향을 위쪽으로 잡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주가가 회복이 돼도 V자로 이렇게 급등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기간 조정도 오래 받고 했으니까 천천히 매물대를 천천히 돌파해 가면서 가는데 오히려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단 천천히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낼 기간이 더 길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겁니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 해결된 건 없다. 대신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고환율에 익숙해져 가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익숙해져 가고 대신 호재도 있었잖아요. 오늘 뭐 하루 종일 들으셨을 텐데 이제 원전 관련해 좋은 이슈 있었죠. 현대차그룹 관련해서 엔비디아랑 또 좋은 이슈 있었죠. 이런 좋은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호재를 쌓아두고 있는 증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뭐 기아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늘도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SKC 같은 경우가 만루홈런에 도달하고 이런 모습 보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세요. 시장은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회복되길 바라니까 그 욕심에 미치질 못하는 것뿐이지 순리대로 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길게 가는 게 좋은 겁니다. 혼자 가서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서 멀리 가는 게 좋다라는 말도 있죠. 멀리 가는 시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해진 방향성대로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코스닥 차트를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분명히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양봉 전환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출연하기 전에도 이미 양봉 전환이 돼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때요? 제가 출연하기 전에 거의 마이너스 1% 이상 갔던 코스닥 증시가 마이너스 0.6% 정도까지 지금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아요. 조금 더 올라서 0.5%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정말 너무나도 강하고 코스닥이 달라졌어요라고 말할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보다 더 강한 코스닥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 제가 상승 N자형이 원래 저항대까지 올라왔다가 저항받고 돌파 못해서 눌렸다가 돌파해서 나가는 게 상승 N자형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일 강한 특이한 상승 N자형 같은 경우가 상승한 다음에 저항을 받았는데 가격 조정을 받아서 눌려야 되는 타이밍에 안 눌리고 누군가 종가 관리를 계속해줘서 밀리지 않고 횡보하다가 넘어가는 이런 약간 변형 상승 N자형이 더욱더 강한 증시다. 수급이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죠. 종목 설명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코스닥이 비슷한 흐름을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하게 치고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데 어제 오늘 연속으로 이렇게 바닥권에서 종가 관리도 해주고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1월 효과 과연 올까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의심을 품으셨다라고 하면 1월 효과 드디어 왔구나라고 이번 주에는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 후반에는 CS 관련주들이 한번 순환매가 이렇게 돈 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종목으로 다른 섹터로 넘어가는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잠깐 눈치 보기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섹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마음 급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다음에 올라갈 섹터들을 준비할 타이밍이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제에 이어서 순환매를 노릴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저는 마지막 바닥에서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쪽에 멋지게 나와 있는 그림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이제 그림이고요. 자, 상승 초입 구간에서 첫 번째 휴식이 나온다. 저는 이 구간이 오히려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왜 좋은지 이 말로 없는 시간, 짧은 시간이니까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종목들과 함께 모두 이 투자 의견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수가 조금 쉬어가면서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보고 또 좋은 종목들 잘 선점하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타 종목으로 진성 TC 꼽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3%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의 수혜주로서 제가 항상 이 진성 TC를 꼽고 있는데요. 뭐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는 뭐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항상 근본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부동산 사업을 하는 기업가예요. 그리고 협상가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관세나 이런 얘기를 미리 다 깔아놓고 생각보다 이번에 2.0 시대는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인프라 같은 경우는 언제나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계속 개발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 1위의 장비 회사죠. 캐터필라의 깐부라는 용어,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 익숙해졌죠. 깐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60% 이상이 캐터필라 향이에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서로 맞춰왔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편승할 수 있다. 어디에? 미국 인프라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캐터필라가 미국만 들어갈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해결하겠다. 물론 24시간은 아니겠지만 이제 협상 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미리미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하고 소통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재건을 한다라고 하면 캐터필라가 대장이 돼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캐터필라양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이
진성티 씨가 제가 볼 때는 선두주자에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 무한궤도식 하부주행체 롤러 이 분야로서 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이고 트럼프 시대 때는 더더욱 좋아질 거고 재건까지 뭐 합류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성티 씨 편안하게 지금 뭐 주가가 뭐 3%니 4%니 움직이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저는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성티 씨 살펴봤습니다. 이제 트럼프 취임 앞두고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으로 짚어주셨으니까요.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루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 꼽아주셨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오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또 피지컬 AI라는 또 키워드를 추가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을 다 짚어주셨는데요. 올해 삼성발 레인보우 로보틱스 콜옵션 행사로 인수하는 이 이슈. 제가 뭐 이미 작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가지고 멋지게 한번 올라와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오래 간다라고 하셨는데 이 한번 이제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또 젠승왕이 나와가지고 피지컬 AI를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또 멋지게 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AI 플랫폼 코스모스 A가 이번에 굉장히 뜨겁게 CES에서 떠올랐었죠. 그래서 제가 CES를 뭐 앞으로 계속 이제 제가 들먹이지 않을 거다, 이제 끝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인탑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고 이제 천냥봉 나온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너무 편안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 후발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순환매 정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삼성이 97조 로봇 AI 시장에 정말 진심으로 대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투자를 넓히고 있어요. 제가 과거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조금 늦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그냥 돈으로 인수한 거죠. 가장 빨랐던 기업은 뭐 제 생각에는 LG가 아닌가 싶어요. 클로봇으로 시작해서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로봇 관련, AI 관련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정도로 LG가 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삼성에서도 진심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부품을 공급하는 그리고 기존에도 그 보핏을 조립 생산을 담당하면서 인탑스가 어마어마한 이제 주가 상승률을 한번 누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딱 1년 전 모습인데요. 그런 후발주 인탑스가 지금 눌림목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출발하는 기업. 제가 지수도 상승 초입이고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다. 그 이후에는 날아가면은 여러분들 과거에 봤던 가격이랑 달라서 못 사겠어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지금이 코스피 코스닥이 그렇듯 인탑스도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루타 정도 치고 나가는 거는 어렵지 않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의 테마 중에 로봇이 꼭 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로봇은 연초부터 꿈과 희망을 많이 먹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종목 또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3루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 꼽아주셨는데 의료 AI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발언들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3루타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저는 정말로 올해는 의료 AI가 핵심 섹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라고 작년 10월 하순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이 말로 없는 코너에도 수차례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루닛 같은 경우도 뭐 처음 말씀드리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아예 4만 원 이하권부터 해서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렸고 한 차례 큰 상승이 있었어요. 이미 2배 이상 올라온 다음에 지금 8만 원 돌파 시도할 때 제가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쉬는 구간을 만들었는데 이 기업이 이제는 다시 한번 볼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조정 마치고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왜 지금이냐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AI 챗봇 그록을 통해서 당신들은 이렇게 의료 진단을 챗봇을 통해서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하고 제안을 할 정도죠.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들이 관심 갖는 섹터들, 로봇 같은 경우는 젠슨왕이 지금 말을 했고 뭐 일론 머스크는 기존부터 계속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AI 챗봇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AI 쪽에서 조금 밀렸었는데 xAI 설립 이후로 지금 투자 자금을 정말로 잘 끌어 모았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도 AI 쪽으로 꾸준히 발전시키는데 이
의료 AI 쪽에 진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스크가 한 사업 중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쪽도 앞으로 더욱더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모을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뭐 3D 유방암 영상 진단 솔루션으로는 가장 뭐 뛰어난 성적을 보이면서 미국 FDA에 직접 승인을 받은 기업이죠. 그래서 루니 인사이트가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카타르에도 뭐 정부 프로젝트로도 들어가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올해 핵심은 이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의료 AI 관련주의 올해 핵심은 누가 먼저 흑자 전환하느냐,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느냐 싸움인 것 같아요. 기존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두 기업이 가장 후보에서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루닛하고 뷰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최근에도 뷰노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두 기업 중에 누가 먼저냐 보는데 원래는 뷰노가 조금 먼저 앞서가지 않나 싶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연됐어요. 작년에 뷰노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올해는 루닛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 같습니다. 대신 루닛이 사이즈도 좀 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뭐 뛰어난 기업 중 하나고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미국 시장에 이미 진출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호타준족의 3루타 종목, 제가 3루타 종목으로 루닛을 종종 갖고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말로머에 들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저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의료 AI 분야에서 루닛 그리고 뷰노의 대결 구도를 잘 살펴보시는 것도 우리 시장에서의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공개하기 전에 그동안의 만룸런 종목들 어떻게 수익률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 또 하나의 만룸런 종목이 또 탄생했죠. 네, 말로 없는 종목이 어제 이어 또 하나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1월에는 적어도 한 3종목 정도는 말로 홈런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3분의 1이 지난 1월 10일이 된 이 시점에 말로 홈런이 3종목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1월에 목표는 달성했는데 달성했다고 멈추지 않고 최근에 수익률 계속 편차 바뀌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순위가.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자, 범양건영은 뭐 초반에 우리가 그 투매날 잘 잡아서 그냥 단기적으로 수익을 이제 크게 올린 뭐 이현상 올라간 종목이고 SKC는 어제 뭐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오늘까지도 뭐 추가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자, SK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쪽의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도 HB테크놀로까지 말씀드리면서 올해 유리기판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뭐 수십 년까지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는 기술력이지만 유리기판은 코앞으로 와 있다. 뭐 어제도 얘기했죠. 방금 팔고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긍정적인 얘기를 젠승환이랑 나누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조선주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고 편안하게 보는 게 하나그룹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오션, 하나엔진 이 두 기업을 다 통으로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육해공에 대한 이런 군사력까지도 다 맞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LNG선 잘 나가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암모니아선이랑 앞으로 이렇게 뭐 조선 중에서 이제 기술력이 높은 고부가치 기술을 가진 이제 비싼 이제 성과를 자랑하는 이런 기술력은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조금 주춤한 것 같지만 올해 대기 수주 물량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할 만하다. 그리고 미국의 필리조선소부터 시작해서 이미 MRO 사업까지 진출해 있는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가장 뭐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하나오션 꾸준히 보시고요.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보시면은 아주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고 45,000원 구간에 살짝 걸려주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항 구간에 붙을 때 거래대금이 늘어야지 돌파를 하는 거고 거래대금이 줄면 어떤다? 돌파보다는 한 템포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다음 주에라도 거래대금 실어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럴 때는 미리미리 절반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한 차례는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현금을 좀 챙겨놓고 추후에 좋으면은 재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으니까요. 요 거래대금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차 목표가를 지나서 2차 목표가를 터치해서 만룸런에 등극한 하나오션에 대한 AS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거래대금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룸런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또 골라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 기업은
AI 기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CS 관련해서는 앞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순환매 나온 종목들만 보여드릴게요 했죠. 먼저 쉬고 있는 종목, 덜 오른 종목 해서 덜 오른 종목은 오늘 인탑스, 그리고 먼저 쉬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초거대 언어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데 코난 테크놀로지도 출시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지금 초거대 언어를 출시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스마트워크라던가 여러 가지 큰 사업에는 좋은데 올해는 여러분들 작년에 AI가 하드웨어 시장인데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다. 그런데 올해는 초거대 언어에서 SLM으로 넘어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초거대 언어가 아니라 범용이 아니라 반도체도 주문형으로 가듯이 소형 언어 모델로 해서 맞춤형으로 갑니다. 그래야지 전력 소비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사양을 볼 때 너무나도 이제 용량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부담을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PC의 부품들이나 이런 뭐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기술력을 뽐냈다라는 거는 SLM 시장도 진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국방부 프로젝트를 싹쓸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에서 F-16 인간이 5명 조종사가 이 AI 헤론과 맞붙었는데 단 한 번의 유효타도 성공하지 못하고 인간이 패배를 했습니다. 완패를 했습니다. 5명의 최고의 조종사들이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중 인바디드라고 해서 최근에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급 무인 전투 체계 쪽 로드맵을 개발하고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다시 한번 또 부상하고 있고 그리고 뭐 국방부의 인사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도 AI 이미 진출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코난 보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AI 시스템 충분히 국방력 쪽으로도 이게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라는 게 문제인데 국가 산업을 다 수주를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는 해외로까지 뻗어나간다라고 하면은 금상첨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가격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차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충분히 쉬고 있다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급등 이후에 이렇게 수렴하면서 쉬고 있는데 지금 한번 양봉 쏟아내고 그리고 휴식하는 이 구간에서 포착을 하면 가격적으로 부담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전후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전후 구간이면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위에 25,000원의 전고점 부분이죠. 이 구간에서 1차 목표치, 그 다음에 5,000원 단위로 3만 원 이렇게 올리면서 보시면 되니까요.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가 구간으로 19,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해준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재매수해도 되는 종목이고 하니까 이 종목 국책 사업에 힘입어서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의 만룸론 종목으로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놨습니다. 1차 목표가 25,000원까지 바라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룸론에 도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신동아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지난해 연말부터 저희 파이널샷에서 건설주들을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연이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연초가 되니까 또 건설 쪽은 안 좋은 이슈들이 오히려 부각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파밀리에라는 아파트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고 보니까 63빌딩을 올렸던 네. 그러한 기업이기도 한데 신동아 건설이 이번 주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을 했습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한 건데 요 좀 이 단어의 정의부터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법정 관리라고 하면은 기업이 경영난에 빠져서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이 어렵다고 이제 판단이 될 때 법원의 감독과 또 지원을 받아서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 이 법원이 말 그대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법원이 그 채권자들의 채권을 동결하고 기업의 재산을 보전하는 그런 조치를 일단 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법원은 그 기업의 재무 상태 또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 회사를 회생하는 절차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파산하는 절차로 안내를 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결정을 하게 되고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하는 뭐 그런 절차를 밟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동아 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배경이 무엇인지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그 건설업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조금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일단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좀 침체된 그런 상황이고요. 또 건설업계들이 이제 뭐 자재값, 그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재값이 오르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에 봉착해 있던 그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터진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분양이 늘어난 부분을 또 건설업계가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분양률이 낮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건설업계의 경영에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동아 건설 역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자금난에 시달려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공사비 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나빠진 점 이런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재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들이 신동아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들에게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금리 인상, 대출 규제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또 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건설사들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가 오르고 또 대출이 규제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도가 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들에서 결국 이것을 그동안에 만약에 좀 여유분이 있었으면 그 여유분을 가지고 조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신동아 건설은 그런 상황에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안타까운 게 지난달 말에 그 60억 원의 어음이 만기가 도래했는데 그것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견건설사인 신동아 건설이 60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서 법정 관리 신청했다. 이게 사실 좀 너무 안타깝게 들리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좀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를 또 다시 한번 거꾸로 보여주는 그런 반증하는 사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의 영향을 꽤나 많이 받는 업종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또 워낙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 이 금액대 자체가 좀 회사에 부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신동아 건설의 법정 관리가 건설업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이건 신동아 건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죠. 안고 있던 리스크가 터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뭐 건설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아무래도 뭐 투자자분들이나 어떤 고객, 그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설업계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시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러면서 건설업계의 신뢰도 하락,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건설업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꺼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은행 등 금융기관들 역시 건설사들에 대한 대출을 더 엄격하게 심사해서 좀 꺼리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또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 부도, 공사 지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청이 무너지면 하청 업체들도 그 결제를 못 받기 때문에 결국 같이 더 큰 피해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신동아건설의 법정 관리로 인해서 신동아건설과 같이 일을 했던 하도급 업체들이 미처 대금을 받지 못한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연쇄적인 부도가 날 수 있고요. 또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건설 공기가 늘어나고 건설 공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또 부동산 시장 자체도 지금 현재 좀 안 그래도 침체된 상황인데 이 시장의 불안전성이 더 심화되면서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주택가격 하락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업계의 위기가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까지 좀 위축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건설업계에 좀 미칠 영향이 걱정된다라고 짚고 왔고요. 그리고 보니까는 신동아건설이 이제 짓는 아파트라든지 건물을 분양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당장 뭐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분양받은 곳은 어떻게 되는 거지 좀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뭐 분양 보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법원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 계속 사업 허용 신청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또 공사가 지연되면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건설 사업장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전체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또 자재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결국은 이것들이 분양가 인상이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또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나서는지 건설업계가 함께 나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정부와 건설업계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또 공사비 현실화, 또 미분양 해소 같은 그런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뭐 PF 대출 보증을 확대한다든지 공사비 연동제를 도입한다든지 미분양 주택 매입 지원 등의 정책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경영 효율화 또 수주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건설사들 자체적으로도 비용 절감이나 뭐 생산성 향상, 신사업 발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떠한 위기가 또 뭐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좀 돌파할 수 있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력을 개선해야 하는 당연히 이제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의 노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가 다음 달 중에 이제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여기서 건설 지금 현재 현안 또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좀 좋은 해법이 논의되기를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업계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여러분들 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고려아연 이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이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을 해서 검찰로 이첩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배경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경영진이 지난해 그 자사주 공개 매수 진행 중에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그 금감원이 검찰로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찰로 이첩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공개 매수가 종료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다는 그런 점이 이제 주요 쟁점인데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주주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살펴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은 일단 고려아연 경영진의 혐의 입증
에 초점이 맞춰질 뿐만 아니라 그 유상 증자를 주관했던 증권사들로까지 또 불똥이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로 이첩이 됐는데 이게 또 경영권 분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검찰 이첩은 이제 경영진의 신뢰도를 하락시켜서 경영권 방어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뭐 소액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져서 뭐 주식 매도나 또 경영진 지지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이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그런 우려도 있으면서 기업 경영 활동에는 좀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투자 심리에도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예측이 되어집니다. 금감원은 이 고려아연 측에 MBK 파트너스와 영풍 그 검찰 이첩 관련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역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런 발생하고 있는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아시다시피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표대결이 어떻게 벌어질지가 가장 관심 포인트입니다. 일단 뭐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지금 그 영풍 측에서 이 고려아연 상대로 집중 투표제 안건을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는 17일에 이제 첫 신문 법원에서 이제 첫 신문을 진행하게 되는데 23일에 임시주총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빠르게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17일에 첫 신문을 시작해서 23일 전에는 아마 뭔가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만약에 법원에서 가처분을 뭐 기각 결정하거나 또 국민연금의 어떤 선택 뭐 이런 걸로 통해서 현 경영진이 이제 경영권을 유지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MBK 파트너스 연합이 이제 추가 지분을 확보하거나 또 국민연금의 지지를 받아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 이렇게 아예 상반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는 이제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또 국민연금의 선택은 결국 앞으로 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인데 이번 또 결과가 고려아연 자체가 또 우리 그 아연 생산 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이슈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성주호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2024년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타날 예정인 가운데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앞서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유통업종인데요. 유통업종 기업들의 평균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약 16%가량 하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장기화되는 소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10월, 11월에 따뜻했던 날씨로 인해서 수익성이 높은 패션 부문의 판매가 부진하면서 실적이 또 악화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에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었죠. 이 기간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88.4로 급감한 바 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2.3포인트나 급락한 수치였고요.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 악화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 등 오프라인 업태의 성장률 바라봤을 때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도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면세점의 평균 매출은 더 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이공의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 4에서 5%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라와 신세계, 현대 등 면세점 3사 모두 영업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통업종 안에서 편의점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을 좀 나타내면서 선방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의점 산업 성장률은 2%가량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BGF 리테일의 경우에는 성장 전환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위 산업자의 업계 재평 과정에서 안정적인 출점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인데요. 실제로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모두 신규 점포 수는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위해서는 성장률에 큰 반등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이번에 컨센서스 하회할 것으로 보이면서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7,000원에서 23,000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신선식품의 강화와 히트 상품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BGF 리테일의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 15만 원 선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CK 센트럴 키친의 투자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 상품 경쟁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 업종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무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함께 이야기해볼 만한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심포의 박근호 이사,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오늘 지수는 약간 지지부진한데 그럼에도 움직이는 업종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원전 동맹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좀 신기한 게 사실 어제 나온 이슈거든요. 근데 반응은 오늘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좀 탑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뭐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요. 종목명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BHI 하겠습니다. BHI. 네. 네, 그렇다면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저는 아직까지 좀 바닥권에 놓여져 있는 우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권에 있는 우진. 원전주가 어느 순간 이게 소외가 돼버렸습니다. 정치적인 좀 리스크도 있었고 사실 윤 정부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대 정책이기도 했는데 그게 조금 다시 한번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BHI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사실 원전주 중에 원전을 그냥 표현상 좀 그렇긴 합니다만 곁다리로 끼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원전 얘기만 나오면 그냥 올라가고 아니면 시장에서 관심이 거의 없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뭐 좀 그 종목과 관련돼서 좀 약간 팬덤이 두꺼운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네. 근데 BHI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원전 쪽은 사실 이 뭐 BHI는 원전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이제 사업 보고서 같은 거 보면 BOP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밸런스 오브 플랜트라고 해서 우리는 원전은 안 하지만 원전과 관련된 부속 건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실적이 정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고 오늘 원전 관련주들 차트 한번 쭉 돌려보시면 BHI가 아마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아마 장중 초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걸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MOU를 통해서 미국과 MOU를 통해서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지식재산권의 뭐 한소원과 굉장히 좀 다툼이 많으니까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기사들을 이제 풀이를 하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은 아닙니다. 미국에 위치하고 있지만 갖고 있는 건 이제 캐나다가 갖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장 큰 어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서 좀 약간 간과를 하고 있지만 현대건설이 저는 이런 부분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우리나라 한손이 실질적으로 원자력을 수주 안 하더라도 지금 해외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돼서 이제 건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부각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BHI가 일단 보통 한 3천억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올해 기준으로 한 5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00억을 나타낼 것이다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담보가 돼 있는 거죠. 작년에 수주가 재정년 대비해서 거의 10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긴 시간 동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영이 될 텐데 실적, 차트, 그다음에 시장에서 보는 시선으로 3박자가 모두 좀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BHI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가운데서 BHI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네. 기업이기도 하고 말씀처럼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게 긍정적인 듯합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 이렇게 숫자가 좀 안 찍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이슈가 없어지면은 사실 주가가 좀 급락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BHI의 경우에는 그런 것과는 좀 반대에 있는 그러한 기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우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원자력 관련 테마가 일단 국내에서는 일단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 원자력 관련 정부에서 이제 원자력 관련 비중을 조금 이제 줄이고 다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이제 키운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있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이슈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진을 그나마 좀 건드려 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력 발전용 계측기를 이제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 뭐 철강 산업용 자동화 장치, 설비 진단 시스템, 온도 센서, 계측 정비 이런 것들도 이제 철강 산업용으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실적이 조금 양호하게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이제 2024년 3분기 누적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이제 매출액이 발생이 되면서 한 7.6% 정도 지금 3분기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 지금 7.6% 정도 매출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한 135억 정도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년도 영업이익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외형적 성장이 아무래도 이제 최근 원자력 발전 가동률이 좀 증가하면서 논해핵 계측기 그리고 제어봉 위치 전송기, 온도 센서 이런 이제 납품의 증가가 좀 이루어지면서 외형적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이제 주기는 아무래도 2025년 정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이 외형적 성장과 이제 역으로 지금 거의 이제 바닥권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전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태로 만약에 이제 이번 이슈가 이제 만약에 잘 작용을 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한 7,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여 이제 7,800원에 단기적으로 좀 저항을 받고 재차 눌린다 하더라도 7,40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좀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7,800원 한번 노려보시고 조정을 받더라도 7,4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때 재접근을 통해서 중기적 상승력을 한번 노려보시고, 만약에 중기적으로 조금 올라가게 된다면 8,2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력을 취해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전주 우진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원전주들의 상승 연속성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발표를 앞둔 기업들 위주로 눈여겨볼 만한 상황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유한양행과 D&T 파마텍, 리가캠 바이오가 임상 시험 결과를 업데이트하고요. 기술 수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전망입니다.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제2의 렉나자로 불리는 알레르기 치료제 YH35324의 기술 이전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임상 1 비상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특히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면역 글로불린 수치를 낮춰서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로 올해 안에 기술 이전 기대감 높은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D&T 파마텍인데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메세라에 기술 이전했던 경구용 비만 치료제 DD0ES에 대해서 임상 1상이 1분기 안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약물의 효과성을 이번에 입증하게 된다면 제조 비용이 절감되고 또 상업적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투자 매력도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의견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를 내놓고 있는 리가캠 바이오,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유방암, 위암 등의 고형암 치료제 LCB14를 두고 호주 임상 1상 시험이 올해 중순 안에 끝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 모두 이제 곧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에도 참가할 예정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가장 큰 업계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 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감 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전반에 깔려있는 금리 인하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생물보험법 관련 불투명함이 아직은 리스크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떤 의견들 내놓고 있을까요? 일단 유한타증권에서는 미국에서의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법안 진행에 더 속도가 날 것이다라고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로 미중 갈등이 또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빅파마들의 신규 수주 시에 중국 위탁 생산 선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사이익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올해도 국내 제약바이오 사업의 리레이팅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2024년에는 단순히 긍정적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됐었지만 올해는 신약 개발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수익 창출 능력을 입증하면서 다른 차원의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불확실성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성장 가능성에 더 집중해보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클래시스인데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42,000원대까지 좀 하방 압력을 받았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가 좋습니다. 53,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도 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나쁘지 않네요. 이 기업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클래시스 이제 외국산 울세라나 서마지 대비해서 국산 레저 장비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슈랭크라고 말씀드리면 가장 알아듣기 편하실 것 같은데 이 기업을 이제 분석할 때 가장 좋다라고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실적도 지금 지난 3분기도 역대급 실적이 가장 최고의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4분기도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와서 계속 실적을 자체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기업인데 외국에서도 잘 팔리나요? 그렇죠. 외국에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약간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사업 우리 이제 경제 용어 중에 이제 그 면도기 사업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면도기 같은 경우는 한번 팔아놓으면은 그 날을 계속 같은 회사 제품으로 바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클래시스의 이제 슈링크나 이런 어떤 볼 류머라는 이제 신규 기계죠. 레이저 장비. 요 두 개가 이제 우리 보통 뭐 카트리지나 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한번 팔아놓고 그것으로 끝난 어떤 장비가 아니라 한번 장비를 팔아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난다는 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보면은 이 기업이 일단은 2017년도에 매출이 400억 정도였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2,300억
계획대로 한 6배 정도 성장을 했죠. 7년 동안. 그래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시가총액 3조 4천억은 시장에서 뭐 대장이라는 명목하에 좀 멀티플을 굉장히 잘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실적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평가라는 것은 주가가 내려오거나 실적이 올라가면 고평가가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올라오면서 우리 고평가 아니야라는 것을 시장에 좀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슈링크 같은 경우 출시 이후에 총 10,000대를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후속작 슈링크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벌써 한 1년 만에 1,200대, 그다음에 글로벌로는 볼 유머가 한 1,000대 정도 판매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뭐 수급도 외국인 수급은 좀 약간 정체돼 있긴 합니다만 기관 수급이 약간 좀 들락날락하지만 추세 자체는 계속적으로 매수 기조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도 좋고 실적이 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은 지금은 좀 약간 고평가가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그 고평가를 해소를 할 수 있는 실적을 맞춰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 영업이익률이 50%대로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장사도 잘하고 기업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는 관심 가지는 분들 꽤 많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도 워낙 또 받쳐주는 기업이기도 하고 실적이 2025년에도 좋을까요? 일단 판매되는 대수를 봤을 때 추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추세를 봤을 때 이제 신제품 볼륨하고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고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팁이나 어떤 카트리지 같은 게 지금 워낙에 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깔아놓은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거의 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25년도를 안 좋게 보는 쪽은 제가 리포트를 다 살펴봤는데 거의 없는 걸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클래시스가 특히나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니까는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기업이더라고요. 실적도 좋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 지금 약간 좀 밸류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실적입니다. 2024년에 실적 잘 나왔고 그만큼 2025년에도 실적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조금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C텍인데요. 오늘 9% 넘게 상승세 3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전시 파트너님, 이 기업 어떻게 보세요? 네, KC텍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 관련주로 이제 살펴볼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차세대 2나노 공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올 상반기부터 이제 시험 생산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 체제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3나노 공정에서 세계 최초로 적용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2나노에도 적용을 해서 수요를 조금 빠르게 확보하겠다라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나노 공정이 이제 이 TSMC보다 이제 삼성전자가 훨씬 더 좀 저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퀄컴 등이 삼성 파운드리 2나노 테스트 공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비용 절감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지금 관측이 현재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 관련 종목들이 좀 서서히 움직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차세대 2나노 공정에는 이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이 CMP 장비, 즉 반도체 연마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KC텍에서 현재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 핵심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 KC텍의 CMP 장비가 확연하게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주가도 현재 지금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실적도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 있고 올해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매수 가격은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1차적으로 지금 근접 저항 자리는 37,900원 자리인데 이 자리는 올라가게 된다면 빠르게 돌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41,900원 대략 한 42,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보시고 돌파 시에는 2차적으로 46,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C텍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주 보실 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홀딩스입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OCI 홀딩스가 9%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 79,8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좀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 비교해서는 주가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보니까는 요 기업 같은 경우는 1월 들어서 주가가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OCI 홀딩스가 그냥 OCI에 대해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보통 홀딩스라고 하면 이제 지주회사니까 지금 이제 OCI가 사업회사가 그냥 OCI고 지주회사가 OCI 홀딩스인데요. 왜 OCI는 가만히 있고 OCI 홀딩스만 올라가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분할을 할 때 기존에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 쪽은 OCI 홀딩스 지주회사가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반도체랑 배터리 소재 쪽만 그냥 OCI 그 사업하는 회사에 넘기기로 했죠. 그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됐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쪽이 이제 업황이 개선되면은 OCI가 아니라 OCI 홀딩스를 보셔야 된다는 점. 일단 오늘 최근 이제 1월 들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가는데 작년에 1년 내내 떨어지다가 올 들어서 1월 달에 거의 상승률이 굉장히 좀 높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현지 기업과 태양광 기업 이제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 중이다. 일단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에 깔린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제 중국산 태양광 때문에 이제 좀 논란거리가 됐었는데 중국이 만드는 태양광 패널이 한 230만, 거의 80% 정도를 만든다라고 하면 나머지가 다 합쳐도 우리나라 이제 OCI와 미국, 독일 합쳐도 10몇 %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현재 뭐 반덤핑, 상계관세, 이제 상계관세라는 것은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니네가 싸게 파니까 우리는 더 관세를 매기겠다 이거죠. 거의 200%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도 이제 중국산이 워낙 싸니까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중국에서 미국이 이제 우리 것을 견제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좀 감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감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고도 좀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좀 약간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중국은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거의 수출을 하진 않습니다. 1%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산이. 동남아시아산이 이제 중국이 우회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트럼프는 신재생 싫어한다던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태양광도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는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너지 얻으려면 어쩔 수 없죠. 네네. 태양광 사실 중국 쪽에서 지금 이제 거의 장악을 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산업인데 아마 트럼프 2기가 들어서게 되면은 뭔가 좀 해결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앞으로 태양광주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이어서 네 번째 기업 삼성모터스입니다. 여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주 언급드리고 있는 맞아요. 종목인데 올해 일단 지난 2024년 사상 최대 실적을 현재 지금 기록을 한 상황이고 이번에 재미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지난 2023년에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이 도심항공기를 이제 공개를 했죠. 1인승짜리. 근데 이번에 CES 2025에서 상용화를 염두에 둔 2인승짜리 최신 모델을 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2명을 태운 채로 40분을 지금 비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관련 이슈로 좀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는데 시세가 그대로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4,700원에서 4,500원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5,7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모터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미국의 휴장으로 인해서 좀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의 다행히 매도폭은 크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오늘 금요일장으로 좀 쉬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긴 했습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순환매가 잘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은 현대차가 상승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2,500선에 대한 안착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미국이 휴장인 상황에서 오늘 저녁에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12월 비농업 고용이 15만 5천 명을 전망하면서 대폭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나 시그널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실적과 2025년도 전망 자체가 긍정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공략 가능한 자리가 현재 놓여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보합권 지지부진한데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인 대한전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상당히 강한 상승세가 장 초반에 좀 나왔다가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에서의 1,000억 규모의 초고압 프로젝트 수주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해외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 수주 잔고가 3,000억 규모고 전년 동기 대비 43% 급증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미국 전력망 교체에 대한 수요와 글로벌 시장의 진출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써 25년도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물량 소화 과정이 좀 있긴 합니다만 재차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는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견 전해주셨던 대한전선 여전히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우리 증시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는 지금 장중에 계속 방향성을 못 찾고 방향성을 좀 탐색하다가 결국 지금은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전고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길이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제 옵션 만길이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길도 마찬가지지만 전후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옵션 만길 지금 후유증 때문인지 증시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게 됐었고요. 특히나 금요일은 요일별로 봤을 때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요일 장세 특성상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는 못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 순매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 5거래일 정도 코스피장에 연속으로 들어오던 순매수세가 오늘은 외국인의 약간 순매도, 소폭의 순매도가 지금 나오면서 이 순매수 기조가 잠깐 좀 이탈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월 효과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바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시장 자체가 좀 숨고르기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로는 오히려 또 변동성도 키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유의하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장 오늘 이 같은 마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음 주 증시에 대한 그러니까 1월 효과에 대한 연달은 이제 기대감보다는 좀 약간의 좀 또다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도 같이 함께 동시에 나온 그런 증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미국의 그 고용 보고서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경계감이 좀 더 뚜렷하게 국내 증시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상승세가 높았었던 종목들도 거진 이제 개별 이슈로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간 올라가지 못했었던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갭상승 출발하면서 움직임이 일부 종목들 단에서 나왔었고 내지는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장 초반 움직임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부로 넘어와서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는 분위기였었는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로보티즈나 전진건설 로봇, 슈어소프트 테크놀로지와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강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시장에서는 양자, 드론, 로봇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하면서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오늘 장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단에서 움직임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좀 짙게 나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오늘 무려 6%대 가까운 시세를 냈습니다. 연초부터 자동차 완성차 관련 종목들 순환매가 크게 부각이 되지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면 또 그 다음은 자동차 쪽도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완성차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미국의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좀 선반영이 된 그런 측면들도 있어서 오히려 오늘 이제 나온 이슈가 이제 현대차 쪽에서 엔비디아와 협력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대차가 오늘 급등세가 좀 더 이제 기아차보다 두드러지게 나올 수가 있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서서 엔비디아와 기존부터 이제 협력 관계를 유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협력 관계로 조금 더 관계에 있어서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이제 올해가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중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당연히 이제 현대차의 산업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외에도 로보택시 모셔널, 자율주행 웨이모와의 그런 협력들,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비전이 지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로 봤을 때 완성차 기업들도 계속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고 계시네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서 현재 약 보합권에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6포인트가량 밀려나고 있고요. 2,515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낙폭이 더 큽니다. 0.8%대 내림세 5포인트가량 밀리면서 71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도 매도에 동참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하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해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번 주 내내 매도 우위를 점했고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0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지난주보다는 탄력을 강하게 받는 그러한 주였는데요. 2,400선에서 코스피가 2,500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00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를 이번 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2,515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 코스닥은 0.77% 하락세 717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낙폭이 조금 더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여전히 71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가 1.4% 넘게 하락하면서 55,3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가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유의미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한 어닝 쇼크였습니다.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고 시장의 예상치가 계속해서 하향되면서 이제 7조 원대까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왔는데 막상 삼성전자는 6조 원대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이제 최악은 지나갔다. 그래도 저점은 확인하는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이 잠정 실적을 발표한 날 주가가 3% 넘게 뛰었고 그 이후로도 급격하게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앞으로도 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장중한 때는 21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오늘이었습니다. 주가 오늘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0만 3천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LG엔솔 2.7% 넘게 하락세, 삼바 0.6% 하락세, 현대차가 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가 6% 넘게 상승세, 그리고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쪽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번 해에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삼성전자처럼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삼성전자는 현재 구간에서 경쟁력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만은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 다시 한번 엔비디아와의 협업 소식으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여전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 셀트리온 약보합권 우선주 1% 하락세, KB금융이 1% 넘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강보합권 HLB가 1.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8% 넘게 조정받았고 네이버 로보틱스도 2.7% 넘게 조정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다음 기업들 삼천당제약도 5% 넘게 조정, 그리고 휴젤과 엔캠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에코프로 계열사들 그리고 전기차 쪽이 좀 크게 부진했고요. 이외에 클래시스는 오늘도 상승하면서 0.7% 넘게 상승세 53,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일제히 출회되면서 양지수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내내 좋은 모습 보여줬던 거에 비하면 조정의 폭이 그렇게 깊진 않았다라고 위안 삼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이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다음 주는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외 이슈를 봤을 때 미국이 일단 고용 보고서가 오늘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여파가 미치게 될 것 같진 않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 주 미국의 이제 이벤트를 본다면 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 쪽에서는 변동성이 좀 일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에 또 다른 이제 영향력을 줄지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1월 중순부터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 시즌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쪽에서 보통 항상 먼저 실적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특히나 미국의 이제 금융사들 먼저 기점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나왔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증시 불확실성이 또다시 한 번 더 만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이제 시장의 대외적인 이벤트들로 봤을 때 사실 그러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면은 또 정치 테마 종목과 같은 종목들이 또 다시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또 정치권 이벤트가 오늘 특히 금요일에 좀 시끌시끌하게 이야기가 좀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14일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윤 대통령 참석 여부를 두고서는 아직까지는 출석을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경찰 쪽에서 지휘관들을 이제 2시에 집결 통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 막판까지 일부 정치 테마주 종목들 움직임이 조금씩 들썩이는 움직임이 나와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움직임이 다음 주에는 좀 시장에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두드러지는 좀 부각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지기 때문에 정치 테마 종목들 만약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대응하실 분들은 다음 주 기점으로 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또 볼 수 있는 이벤트 중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벤트가 있겠죠. 이번 주 이제 관련 제약바이오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하고 나면은 오히려 세론으로 인해서 제약 종목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다수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좀 일부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다음 주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 이제 이슈를 통해서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올해도 좀 그런 관련 이슈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좀 더 유효하게 갈 수 있는 세부적인 모멘텀을 가진 그런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시장에서 이런 이벤트가 지나가더라도 흐름을 좀 더 견고하게 추세 유지를 해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은 이제 다수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이번에 할 텐데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불리는 ADC 쪽이라든지 내지는 CDMO 관련제 기업들이 특히나 이번 연도에도 역시 부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의 종목들이 오히려 좀 시장에서 계속 좀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매매하실 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들 봤을 때 오늘도 일단 로봇 관련 종목들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은 또 4차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여전히 유효해서 관련 움직임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감 가져가 볼만 하고요. 제가 전거래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쪽 관련해서도 종목 소개 도와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지금 부각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트레이드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군이기도 하거든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1월 20일 또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 종목들도 다음 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벤트가 좀 부각되지 않는 그런 시장 속에서 한 번쯤은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서 또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간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도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업종 섹터들 위주로 한번 다음 주 흐름들 관전 포인트로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주 이제 관련해서 의견 정리해 주셨는데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도 키워드, 빅 키워드가 트럼프 트레이드가 또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련 종목들 잘 정리해 보시고 종목 압축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수축과 공략주 꼽아 본다면 어떤 종목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메인 트랙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메인 트랙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만 그 자리에 서서 발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꾸준히 메인 트랙에서도 발표를 해왔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또 많은 투자자들에게 또 중심이 또 되지 않을까, 그 관심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고요. 이번에 만약에 셀트리온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존림 차장이 직접적으로 이 CDMO 역량에 관련해서 소개를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올 4월 달에 18만 리터의 5공장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공장까지 또 가공이 되게 된다 했을 때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주 성과들도 충분히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내용들 위주로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만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차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연간 컨센서스가 2024년도 지금 얼마 나왔냐면 4조 4천억 원대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증권가에서 추정치가 어느 정도 나왔냐면요. 최대 5조 5천억까지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장 지금 가동이 이제 풀 가동되게 됐을 때 지금 기준으로 본 그런 이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도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명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생물보안법이 그래도 트럼프 취임 이후에 또 다시 이제 법안 진행 속도에 있어서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아일랜드에 있는 백신 생산 시설을 7,500억 원에 지금 머크에 매각을 했고요. 우시 앱텍 또한 12월 달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 사업부를
미국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이러한 또 생물보안법에 계속 대비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CDMO 기업들의 경쟁력이 악화되게 된다면 단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또 올해 초부터는 또 6공장을 또 착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6공장 완공 시점이 또 2027년도로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공장 또 착공에 들어가는 만큼 이런 이제 모멘텀을 토대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작년에도 굵직한 수주들 많이 따냈는데 올해도 역시나 그런 기대감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작년에는 1조 원 규모의 빅딜을 무려 3건이나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움직임들, 큰 수주 성과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전에도 마감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삼성바이오로직스 소개 도와드렸고 최근 또 근래 들어서 다시금 또 부각을 받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죠. 사실 가격 전략은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105만 원 구간대 우리 시청자분들이 1차적으로 흐름 잡아가시고요. 손절 구간 같은 경우에는 21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96만 5천 원 구간대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 컨퍼런스, 제약바이오 컨퍼런스인 JP모건 헬스케어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로 9번째로 이제 여기 행사에 초청을 공식 받아서 또 존림 대표가 직접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4공장의 가동률 증가하고 있다는 점, CDMO 경쟁률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또 피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바라보면서 목가 105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신흥국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온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기업 실적에 따라 신흥국 주식들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9일 MSCI 신흥국 주가지수가 0.4%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고점인 지난해 10월 2일보다 10% 하락한 수치로 한국과 중국 등이 포함된 신흥국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올해 말 신흥국 지수 목표치를 종전 1200포인트에서 1190포인트로 낮췄습니다. 특히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비중 확대를 권고했으며 튀르키예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하루 평균 결제 대금이 2조 원에 육박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결제 대금 총액은 483조 4천억 원, 일평균 1조 9,800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8.5% 증가한 수치입니다. 장내 주식 결제 대금은 217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9% 증가했으며 주식 기관 투자자 결제 대금은 266조 원으로 28.1% 늘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현지 시간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최대 자동차 튜닝 박람회 2025 도쿄 오토살롱에서 아이오닉 5N DK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아이오닉 5N DK 에디션은 현대차의 고성능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N에 주행 성능을 강화하는 N-퍼포먼스 파츠가 장착됐습니다. 현대차는 일본 유명 레이서 츠치야 케이치와 협업해 최적의 파츠 패키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N DK 에디션을 올해 상반기 국내와 일본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세무사회가 오늘 서울 세무사회관에서 2025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의원과 유관단체장, 세무사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구제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세무사 역할이 중차대한 때 올해는 낡은 세무사 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전면 개정의 원년이 될 것으로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함께 낡은 세무사 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을 전면 개정으로 세무사의 공공성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현장의 전문가로서 국민이 진정 원하는 세금 제도를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그래도 한국 시장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또 미국에서 졸츠 보고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부각이 되는 만큼 오늘 저녁에 졸츠 보고서 어떻게 발표되는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드디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제약바이오주 일부 종목들은 기대감을 타고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또 막상 행사가 개막하면 세론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 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주의하셔서 전략 미리미리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